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로 시작됐던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장 조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고 동시에 개헌론이 중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헌재 판단과 그 이후 이슈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2025년 4월 4일 금요일입니다.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 내용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그 결정을 들었을 때 네. 두 가지 점에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사건은 원래 권력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권력자가 권력의 궤도를 이탈해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질러서 큰 충격을 받게 한 건데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다음에는 이제 그 심판정 내외에서 온갖 거짓말, 위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진실의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법조계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온갖 법적 기술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정의의 문제가 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의 문제가 정의나 진실의 문제로 이게 더 발전해 버렸고 제가 헌재 결정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그래서 이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허위라든가 위선이라든가 부정의를 이겨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결국 이제 원래의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계기가 됐구나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민주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동안 전체 국가기관 중에 신뢰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심리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헌법재판소 같이 우리 중요한 자산이거든요.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걸 지켜냈고 또 신뢰도를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지켜냈고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더더욱 다행이다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이제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 결정은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문영배 소장 대행이 낭독한 건 요지. 그 별도 결정문은 114페이지에 이른다고 해요. 해당 결정문 이제 읽어보셨을 텐데 이번 결정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정문 내용을 보시면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결정문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큰 정의, 개념 정의랄까 그 네. 본질에 대해서는 약간 내부적 논란이 있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이 계엄 사태의 본질 자체는 우리 헌법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 행위였기 때문에 이런 큰 틀에서 썼어야 되는데 결정문을 그렇게 쓰지 않고 좀 개별적 구체적인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헌법적 정의, 뭐 헌법적 가치 뭐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결론을 별도로 쓰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결정문 내용 가운데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구나 이게 눈에 확 들어온 부분 어떤 점에 가장 주목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우리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그 민주주의가 이제 그 어떤 구조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돼야 하는가 그 부분을 잘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게 비상계엄이니까 군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 국군 통수 권한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우리 헌재는 재밌게도 국군 통수 의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군을 그 대통령이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는 표현 썼어요. 그래서 좋은 표현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국군을 통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우리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이 되는 한계 내에서만 행사돼야 되니까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그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하기 때문에 국군 통수는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계엄은 앞으로 우리가 다시는 겪지 않게끔 확실하게 규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이제 주목하셨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된 얘기인데 결정문의 결론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면서 헌법 정신을
특히 강조했어요. 예,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이번 사건 자체가 예, 예. 헌법 정신이나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못해서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을 오남용해서 헌법의 핵심을 공격한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에게도 다시 헌법적 가치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특히 공직자들에게 그죠? 모든 공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 네. 헌법적 가치를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최종 변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일이 잡히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추측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8대0 만장일치로 인용 파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8대0 만장일치 나올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텐데 예상보다 시간을 오래 끈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네네.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좀 더 다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측했던 것보다는 네. 그 내부적으로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 갈등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자세히 문구를 봤더니 자 이제 헌재가 이런 취지로 결정문에 썼습니다. 헌재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했다. 절대로 국가 긴급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이 얘기를 역으로 보면 또 여기에 이제 결정문에 그렇게 또 판시를 해놨는데 다수당의 과도한 탄핵 소추나 입법권 남용을 지적하는데도 이제 결정문 일부를 좀 할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정문에 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이 이제 그 본론 부분은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예, 예. 그 결론 부분에만. 대통령이 네. 매우 자의적이었고 불합리한 판단을 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질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결론에 가서는 국회도 또 끌어들여서 국회도 좀 잘못한 점이 있다 하는 이런 걸 집어넣고 그러니까 피청구인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잘 협치를 했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민주적인 취지로, 네. 운영 메커니즘에 대한 충고 같은 걸 했는데요.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조금 뭐 위무하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장차 이 판결의 효과 국민적인 통합이나 네.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집어넣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 뭐 그러더라도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주주의 원리 이렇게 쭉 얘기가 나가는데 자 어쨌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협치 얘기 부분은 이겁니다. 문구가 국회는 소수 의견 존중하고 정부와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민주주의 어떤 작동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제시를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하튼 이거는 이런 잘못된 것이고 아주 중대한 위법 위헌 행위이므로 파면은 하지만 정치권 혹은 국회도 일단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그런데 건가요? 사실 그 사법 판결에서 쓰기에는 예. 조금 많이 나간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피청구인 대통령의 잘못 때문에 그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박탈할까 말까를 논하는 자리에서 네. 갑자기 우리 민주주의 운영 메커니즘을 제대로 작동을 못 시킨 양쪽의 책임을 이제 질책하는 그런 문구인데요. 그 양비론조로 쓴 건데 네.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그렇게 적합한 그런 문장은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하여튼 양측에서 좀 그런 충고를 들어도 마땅하게 됐죠. 네. 여하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하튼 이걸 종합적으로 어쨌든 언급을 했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 이후에 2차례 공개 메시지 냈습니다. 자,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을 주로 표현했는데 이게 뭐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헌재 판결에 대해서 승복인지 불복인지 이게 보기에 따라서 좀 헷갈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헌재 판결이 나온 마당에
승복이나 불복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첫 번째 메시지를 보면요. 네.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공직자들이 되게 그 다른 자리로 가거나 퇴임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네네. 그 본인이 이제 일단은 그 탄핵 결정, 인용 결정을 수용하는 걸 표현한 겁니다. 일단은. 그러나 우리 국민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고. 직설적인 승복은 아니지만 애둘러서 승복은 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애둘러서 뭐 승복 안 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대상자가 네. 너무 자기 지지 세력에 제한되게 그렇게 했죠. 두 번째 메시지는 또 국민 변호인단으로 딱 특정을 해서 이게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국민 통합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미흡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네. 애석한 부분이죠. 네. 자, 일단 윤 전 대통령은 14일부터 본격화되는 내란 혐의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합니다. 현재 재판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거 한 가지인데 이제 대통령 윤석열에서 자연인 윤석열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검경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혐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재판의 가짓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거는 어떤 혐의로 주로 수사가 추가될 수 있다고 보세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불소추 특권이 배제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입건되거나 수사를 진행했지만 공소제기 못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내란죄하고 연동되어 있는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죠. 그게 일단 문제될 거고요. 직권남용. 그다음에 예. 이제 비상사태를 좀 조작하려고 했던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외환 유치나 뭐 이적죄 같은 게 또 문제될 거고요. 그다음엔 또 특히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던 예. 특수공무 집행 방해 같은 것도 문제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명태균 특검과 관련한 그 공천 개입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앞으로 더 있을 겁니다. 수사를 더 해보면 많은 혐의가 더 발견될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겠죠. 네. 여러 가지 혐의로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이제 네, 전망을 그렇습니다. 해주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에 이제 헌재 파면 판단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있을 윤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는 이 헌재 판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특히 이번 결정은 이제 헌법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의 최종적 판단인데요. 네, 특히 거기에 이제 국헌문란에 관한 부분이 이제 다 인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내란죄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그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하는데 일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거기 이번 헌재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걸 예. 구체적으로 국헌문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에서도 특히 원형이 내란죄.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형까지 아니더라도 그걸 예. 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1심 하급심 법원에서 특히 헌법 문제는 헌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예. 원래 국헌문란이라는 게 바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전공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도 당연히 영향을 예, 미칠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볼게요. 자, 우리 교수님께서 또 정통한 헌법학자시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당장 논의하는 데는 사실상 이제 부정적 입장을 밝혔어요. 자, 이게 개헌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 논의 시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딱 걸려 있는데 이 논의 시점 일단 저기 네. 제쳐두고요. 저 교수님께서는 개헌 지금 이 시점에 개헌 논의의 필요성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근데 일단 지금 개헌 논의하기에는 네, 국민들이 4개월 동안 너무 고생을 해서 지쳐 있고요. 심신을 회복할 시간이 일단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2달 내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되는데 네, 그 과연 그 개헌안 자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시간적으로 촉박한 기간에 촉박하고 또 대선이라는 중대사를 그렇습니다. 치러야 되는데 예,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안 같고요. 네. 우 의장님의 충정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이 없을 때 방해받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안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 같아요. 그 얘기 플러스 요 타이밍을 놓치면 또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울 거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되면 네. 되기 전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현행법상의 대통령 권한이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개헌 문제를 논의 안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국정 그런 거죠. 아젠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개헌 논의를 하는 게 가능하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예. 또 이게 기간이 있어요. 대통령이 그 공고를 하는 기간이 20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고일로부터 60일 내에 국회 기열이 있고 또 국민투표에 또 30일 있고 해서 네. 근데 그 앞 기간은 계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고 이전에 어젠다를 세팅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38일 최소한으로 잡던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국가기초법 근본법을 바꾸는데 누가 한 달 만에 합니까? 그럼 국민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 제안대로 하려면 국민은 완전히 배제돼야 돼요. 정치권에서 몇몇 인사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그냥 밀어붙인다는 건데 예.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헌법의 주인이 국민이고 이번 계엄 사태에서도 국민이 헌법 질서를 지켜냈는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서두를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건 그렇게 아닙니다. 보시는 예, 거죠.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적으로만 여쭤볼게요. 시기는 일단 제쳐둘게요. 예, 예.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교수님께서도 그 87년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그러면 헌법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손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손봐야 된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그 예. 오래됐으니까 손보자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네네. 미국 헌법은 지금 236년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헌법은 78년이 됐습니다. 한자도 고친 게 없어요. 미국 헌법도 본문은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20몇 번 그 수정돼서 보충된 조항만 있어요. 네. 그리고 스위스 헌법은 1960년부터 개정 논의를 해가지고 네. 2000년 1월 1일에 발효돼서 40년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래됐으니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다만 이제 그 헌법의 내용 중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야 이거 국가긴급권이 제대로 손을 본 게 아니구나. 이 부분은 고쳐야 되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국가 긴급권 부분이 예컨대 뭔가 계엄권 미비해가지고 생겨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그렇게 부분도 보시- 있죠. 아, 왜냐하면 그래요? 이 계엄 선포도 프랑스 헌법처럼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에 해당되는 법원의 사전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려웠겠죠 우리도.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 의회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그 그렇죠. 의회를 거치거나 헌재를 제도적 거치게 장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는 일주일밖에 못 걸어요 기간을. 그러니까 이번 경우하고는 해당은 안 되지만 그렇죠. 여하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프랑스처럼 만들어놨으면은 네. 이렇게 함부로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되고요. 또 미국이나 일본은 계엄이 아예 없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이나 일본 헌법에는 계엄 제도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은 손을 좀 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각한 게 뭐냐면 네. 이른바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어떤 과거 거죠? 헌법에서 예. 그냥 남아서 지금까지 온 거. 예컨대 기본권 조항 중에 뭐 국가배상 청구권을 군인이나 공무원은 뭐 군인이나 뭐 이제 경찰은 행사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말 이게 평등권에 위반되는 조항이라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영장 청구권을 오로지 검사들만 청구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좀 손을 봐야 돼요. 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독소 조항은 대통령의 지위의 권한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컨대 유신헌법 같은 그 독재 시대 때 헌법에 들어왔던 조문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네. 정치 원로들이 하자는 것도 사실 그거거든요. 그 그렇기 권력 구조에 관한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말이 안, 네. 그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게요. 예. 권력 그 구조의 형태를 개편하려면 사실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거나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두 달 후에 대통령을 뽑잖아요. 현행 헌법 하에서. 네네. 그다음에 국회의원 임기는 3년이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권력 구조로 바꾸면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다음에 그렇다면 결국 남아 있는 게 그냥 대통령제를 놔두고 네. 그 안에서 조금 손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바꾸거나 아니면 대통령 권한을 조금 조정한다는 건데 이거 잘못하면 큰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통령이 될 분의 뭐 임기를 좀 네. 늘려주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후보로 나올 아마 이재명 대표가 자기는 그 생각이 없다고 바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시급한 주제가 아닙니다. 여튼 지금의 그 어떤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권에서 원로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뭐 87년 체제에서 우리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대통령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여튼 그런 부분들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는 이제 대선 전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 뭐 헌법이 잘못돼서 계엄 사태가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헌법을 가지고 계엄 사태를 막은 겁니다. 우리 헌법 안에 있는 그 헌법재판이라는 메커니즘으로 막았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일단 처음에 막았고 국회의원이 또 와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네.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파면을 통해서 정상 궤도로 복원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헌법을 개정하자라는 이 불쑥 꺼내는 게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이 헌법을 고치려면 네.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먼저 움직여야 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해야 되는데 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하튼 두 달은 그럴 시간이 아니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여하튼 대선 치른 다음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좀 약간 긴 호흡을 가지고 할 수는 있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 대선 전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개헌을 위한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예. 그 정도 개헌 예. 절차법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을 서포트해서 국민 주도로 개헌안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젠다 세팅부터 국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어떤 기본 플랫폼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고 네. 그다음에 이 개헌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확약을 대선 후보들 받는 것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직접 뭐 이걸 그 개헌안을 발의해서 뭐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 투표까지 해서 한다는 거는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지방 무슨 선거하고 다음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뭐 시기를 맞춰가지고 임기를 어떻게 한다는 이거는 지금으로선 너무 졸속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졸속일 뿐만 아니라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통령 한두 명 바꾸는 것과 국회의원 총선거하고 헌법 개정하고 어느 게 중요합니까? 저는 이거를 대선을 하는 기회, 뭐 지방선거 하는 기회, 총선하는 기회에 같이 붙여서 하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네. 그건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생각을 해요. 네. 약간 뭐 이제 다른 구체적인 건데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외 국민투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을 먼저 고치지 않고는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국민투표 명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국민투표 명부를 만들어야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2010 몇 년가 그 문재인 대통령 때 그 개헌안 나왔을 때도 그때도 이게 고쳐지지 않아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은 진지성이 없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개헌안을 덜컥 내는 걸 보면 준비가 잘 안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번에도 일단 이런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민투표가 무조건 통과되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 예컨대 칠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국민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해서 개헌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중간에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걸 부결돼 버렸어요. 국민투표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들이 이제 주권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 헌법 개정안을 잘못 만들면 국민투표도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옛날 분들은 뭐 당연히 국민투표는 밀어붙이면 되는 거다? 로봇 스탬프죠. 그냥 도장 다 찍어주는 거니까 그냥 국민을 동원하다시 착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의 촛불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서는 이제 응원봉을 했기 때문에 빛혁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던데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헌법화됐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럼 이 국민이 자기가 주권자라는 의식이 아주 풍부하게 있는데 그렇게 쉽게 해주겠습니까?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구상하는 게 국민들한테 그대로 다 먹힌다는 보장도 보장이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그걸 더 넘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개헌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이 던져주면 국민이 그냥 배척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면 이건 좀 돼요.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네, 그렇습니다.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요. 지난 넉 달 동안 이제 국정 불안정 이런 거 지켜보면서 헌법학자로서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이제 소회도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 견지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결국 헌법을 소해내는 거는 네, 결국 국민이다. 궁극적인 헌법 소유자는 국민이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됐고요. 네, 그런데 그런 국민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의 범위에는 국민뿐만 아니라 미디어라든가 뭐 그 지식인 단체, 대학이라든가 네. 노조라든가 종교라든가 다양한 그런 그룹들이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국민들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앞으로 우리 헌정의 그 회복 과정, 그다음에 앞으로 헌정의 발전 과정, 여기에 국민들이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꾸준히 감시하고 예. 여기에 자기 의견도 내고 이렇게 같이 팔로우업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좀 우리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함께 다 함께 팔로우를 하면서 같이 감시하고 같이 나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